옛날에 기원전 9세기경에 호모라는 사람이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마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는 녹색의 지역이다. 굉장히 드넓은 강이고 그 인근의 땅이 굉장히 넓다. 그리고 아마존에 사는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카프카스 산맥에 산대. 스키타의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옮겨서 카파도키아 그리고 칼데아 아프리카로 막 그렇게 뻗치고 마르코 폴레가 들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아마존이라는 그 일대의 섬은요 굉장히 신비의 섬이래. 그렇대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섬은 굉장히 신비의 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이고 굉장히 초창기 시기였고 그러한 곳일 때 굉장히 어떤 사람은 거기는 녹색의 지옥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거기 굉장히 신기하고 지상낙원이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존의 섬은 정말 서쪽으로 아주 멀리 이동해서 대서양에 갑자기 그렇게 불쑥 등장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조니아라고 불리는 열대우림으로 깊숙한 곳에 정말로 아마존 여전사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카르바할 수도사가 있다 했잖아요. 카르바할 수도사가 그 인디언들한테 활을 맞아서 눈을 다친 사람입니다. 보고서에는 아마존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여전사가 있었대. 실제로 여전사가 실제 모습을 드러내고 전투에 참가를 했대. 그렇게 적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나도 그 여전사 봤다. 나도 봤다. 여러 사람들이 그 전사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수세기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앞전에는 스페인인들도 신문물을 개척하기 위해서 막 거의 목숨을 걸고 대서양과 태평양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항해를 해서 막 인근의 섬들을 막 그렇게 점령하고 했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모티프가 엘도라도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엘도라도 신비의 땅에 가면 황금으로 도배한 땅이 있고 엘도라도라는 사람이 금칠한 사람이 돌아다닌 데라는 엘도라도 전설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신문물을 개척을 한 건데요. 엘도라도는 진짜로 온몸에 황금을 도배하고 부족 승계식을 할 때 배에 꽉 찬 황금을 넣어서 호수에 금을 막 던지고 그렇게 대군주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막 던지고 배 밖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과타비타호에 뛰어들었다라는 전설 속의 인물인 엘도라도인데요. 사람들은 그 당시 때 페루의 안데스 산맥 있잖아요. 굉장한 안데스 산맥이 바로 거기에 엘도라도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엘도라도 전설이 거기에서 뻗어나왔고 스페인인들이 안데스 산맥 뒤에 멀리 떨어져 있는 네그르강 북동의 기아나고지 서쪽 끝에 엘도라도랑 그리고 아마존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지도 제작자들이 그곳을 지도에 제작을 해서 그려넣었고 카스피해보다 더 큰 전설의 호수를 그려넣었고 이 전설의 호수가가 스페인인들이 인간한 거는 거의 웬만한 땅이랑 웬만한 문물 다 개척해서 다 차지했다 했잖아요. 어느 큰 도시보다 더 큰 도래 도시라고 알려진 아마존 그 도래 도시에 유적이 있다라고 여겨졌고 이것이 바로 대황제 엘도라도의 본고지고 수도였던 마누아였는데요. 마누아에도 전설이 있는데 이 황금으로 도배된 마누아에 어떤 후안 마르티네스라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7개월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땅이잖아요. 절대 움직이지 마. 이 땅에서 움직이지 마. 혹시라도 움직이게 되면 눈을 가리고 절대로 그 인근에 있는 거 보지 말라고 눈을 가리고 돌아다녔어야 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 외국인이 거기서 7개월 동안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황제가 돌아갈래 여기 더 있을래 하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겠댔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황제가 이 사람한테 황금을 선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도중에 오다가 변방인한테 뺏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금구슬이 가득 든 호리병 2개가 남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마누아가 바로 황금 도시였습니다. 도시에서 본 엄청난 이 인근의 이 이야기가 황금과 신전과 접시와 모든 금제 갑옷 다 금이었던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마누아 근처에 아마존 영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신비의 땅, 어떤 신비의 땅이고 그렇게 굉장히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가면
여자는 가는 깃털, 양털로 된 긴 옷을 입고 있고 매우 큰 왕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전사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딸을 낳으면 자신이 키워서 뭐 여전사가 되고, 뭐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아버지한테 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항상 녹색 초록 색깔, 아마존에 사는 여자들이 초록 색깔 돌을 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전설을 듣고 귀족과 시인이었고 민간 무장선의 선장이었던 롤리가 꿈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거기 가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하고 꿈을 저버리지 못했고, 그 전설을 이야기하고 온통 돌로, 그 전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온통 돌로 돼 있고 들어갈 때는 통행료를 내야지 들어갈 수 있고, 막 처음에는 막 녹색 지옥이라 했지만 여기를 여러 가지 책에는 지상낙원, 굉장히 살기 좋고 땅이 넓고 지상낙원으로 그려져 있고, 계곡 위에는 언덕이 있고 강이 몇 줄기 휘돌아 들어가고 녹색 초지 평원이 막 연이어 있고, 오솔길에는 사슴이 있고 흰색과 붉은색의 두루미가 있고 막 동풍이 불고, 이렇게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고, 죽는 돌마다 금과 은이라는 바로 아마존 땅입니다. 그래서 롤리가 두 번째로 항해를 떠납니다. 이 롤리가 선장이 엔틸리스 제도로 불명예 퇴각을 하였고 1618년에 런던으로 돌아와서 곤살로와 피사로가 잠수형에 처해져서, 피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여러 항해를 하다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곳을 항해를 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쿠바 섬에서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신기한 걸 봤는데 키클로페스라는 괴물을 봤는데, 눈이 이마 정중앙에 한가운데에 딱 하나뿐인 사람을 봤다. 그리고 사람인데 입모양은 개더라. 그리고 막 사람을 잡아먹더라라는 괴물을 봤대요, 콜럼버스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고, 선장 롤리도 나 있잖아, 나무 위에 사는 사람 봤어. 사람들이 나무 위에 걸어 다니더라. 그리고 괴물인데 괴물처럼 생긴 아세펠리도 봤어. 이렇게 이야기가 돌았고, 로렌스 케이미스 선장도 한 추장이 가슴 중앙에 입이 달려있는 머리 없는 사람도 있더라, 괴물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사람들이 개척하지 못한 땅도 많았고, 여러 가지 전설 이야기에서 금으로 된 땅에 금으로 된 땅에 누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엘도라도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설과 아마존의 여전사, 녹색돌을 들고 다니고 그 땅 굉장히 넓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래라는 전설과 역사와 전설과 사실과 허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짬뽕되고, 궁금한 것과 호기심과 두려움이 막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던 시기였는데요. 1560년이었습니다. 하급 장교였던 아기레가요, 자기가 지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마조니아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였고, 엘도라도 이야기랑 파리마 호수 이야기랑 전설의 도시 마노아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거 그냥 전설이 아닐 거다, 분명히 어떤 이야기, 사실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고, 오레아나가 막 맨 처음에 아마존 일대에 굉장히 섬 하나를 차지했다 했잖아요. 땅 하나를 차지하고 열병에 걸려서 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다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레아나가 죽은 뒤 20년이 흘러서 1560년에 페루 총독이 이제 얘기합니다. 장군한테요, 그래, 그 인근에 엘도라도랑 파리마랑 그 아마존 인근에 땅을 한번 찾아봐라,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라고 찾아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아마존강에 도착을 했고, 아기레가 원래 바스크인이었는데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자칭 왕으로 선언을 하고 막 그렇게 장악을 한 시기였고, 트리니다드를 건너서 오리노코 강 하구에 나타났지만 결국은 왕당파 부대한테 패했고 참수를 당합니다. 아기레가 사망을 하였고, 곤살로 피사로 죽었죠. 처음에 곤살로 피사로 죽고 로데 아기레 참수당했죠. 오토롤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비의 땅, 그거 내 거였으면 좋겠어. 그러한 이유로 어떤 연유로 전쟁과 어떠한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선을 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여서 이유 불문하고 아마조니아하고 관련된 얽힌 일로 사형을 당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꼭 그들도 물론 미지의 세계를 그렇게 개척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물질적인 욕망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외에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공간 그 이외에 신비한 곳, 그것이 꼭 비물리의 세계는 아니지만 그 당시 때 알 수 없는, 가볼 수 없던 그 영역들에 대한 초인적이고 신비한 세계와 경이로운 어떤 땅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초에 아마조니아에 다시 들어가려는 새 시도가 일었고 몇몇의 선교사들이 들어가려다가 인디언들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선교사들이 계속 뚫어서 선교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한 사제와 도미니크 교사 수도사들이 선교 활동을 펼쳤고 민속학과 언어학 방면의 여러 정보 아마존 강이 굉장히 넓으니까요. 거기 근방에 대한 여러 정보에 대한 수집을 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레아나는 열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 아마존 일대에서 땅 하나를 차지하고 열병에 걸려서 죽은 그 오레아나의 발견이 즉 세계 이베리아 반도에서 경쟁을 하던 두 궁정을 흔든 지 그러고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00년이 흘렀고요. 그래서 벨렘 세 도시에 살던 파라 지사는 탐험대를 조직을 하였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테이세이라 선장한테 키토까지 거슬러 올라가라. 분명히 거기 같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기록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테이세이라는요. 1637년 10월에 46척의 카누선대에 포르투갈 병사 60명과 인디언 1200명과 여러 안내인들 2000명을 태워가지고 파라 변경을 넘게 되었고요. 파라 변경을 넘었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탐사를 하던 중에 절반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녹색의 땅을 거슬러 올라가고 첫 여행을 하였고 그렇게 면밀하게 여행한 건 이제 8개월 동안 첫 여행이 있었고 1638년에 테이세이라는 키토 근교의 첫 번째 스페인인 정착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루 총독은 포르투갈인을 환영을 한 다음에 테이세이라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일체 장비를 제공을 하였고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했잖아요. 맨 처음에 오레아나 탐사 이후로 1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사람들이 100년을 사이에 두고 100년 동안에 아마존 강을 발견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기록한 두 가지 문서를 이제 이렇게 뽑았는데요. 첫 번째 문서는 카르발, 그 인디언들한테 화를 맞아서 한쪽 눈을 잃은 카르발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아마존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존 여전사가 녹색 돌을 들고 다니는데 뭐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 보고서가 한 건이 있었고 두 번째가 굉장히 대단한 문건이었는데요. 어떤 사제 아쿠냐의 문건이었는데 1639년 12월에 벨렘에 도착해서 이 사람이 대아마존 강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줄줄줄줄 기술했는데요. 아쿠냐가 말을 하기를요.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들으면 누구나 아마존에서 얘기하던 100년 동안의 전설이 있잖아요. 누구나 얘기하는 카더라 그거 있잖아. 너무나 정확하더라. 그거 전설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흡사하더라.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족에 대한 특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전사 이야기, 여전사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더라. 그 여인들이 엄격하고 들어갈 때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체크하고 들어오게 하였고 특히나 남자들한테 굉장히 조금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막 체크를 다 하고 그물 침대를 달아매서 진짜 생활하더라. 그리고 아마존 지역의 고유 동물이랑 식물종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고 인디오들이 재배를 한 식물과 도구랑 어떤 관습들과 사냥법과 어로 기술들에 대해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목재가 많았고 코코아가 강둑에 널려 있더라. 여기에 이 강에 코코아가 널려 있었고 담배랑 사탕수수랑 목재랑 코코아랑 담배랑 사탕수수가 이 아마존의 4가지 주요 자원이더라. 그리고 면화도 많았고 샤르샤라는 약초도 있었고 고무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수지랑 약용 기름도 많았고 매장 강물이 진짜 많은 큰 땅덩어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이 아쿠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근데 있잖아. 거기 가서 뭘 본 줄 알아? 내가 또 뭘 봤냐면 키가 3m나 되는 사람을 봤어. 거인이 있더라. 그리고 어른인데 아기 느낌이 나는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발이 거꾸로 달린 사람도 진짜 있더라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말에 아마조니아는 브라질 제국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 강이 아마존 강 기슭을 옥토나곤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그 강을 기준으로 엄청난 부가 번성을 하였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땅이었고 강에서 많이 나는 어떤 생산물들과 양식이 제공됐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강 자체가 굉장히 안식처와 만족감을 줬고,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그렇게 사업 제공품들, 사업 아이템이 제공되었고, 어떤 병사한테는 영광을, 그리고 어떤 것을 굉장하게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새로운 부랑, 강자한테는 땅과 왕한테는 새로운 제국이 제공되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모두한테 열려있고 트여있고 열린 공간이었다라고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강을 거의 노골적으로 광고를 하고 막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큰 땅에 대한 욕심과 황금과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스페인은, 근데 신기하게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마조니아를 뺏으려는 시도를 안 한 거예요. 이 땅을 탐내지는 않았던 겁니다. 스페인에서 처음에 초창기에 하긴 했지만 뭐 오레아나랑 뭐 그렇게 죽은 이후로는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강유역의 200만 평방마일이 브라질 영유지로 그래서 남았고, 이 거대한 평원이 오늘날 베네수엘라랑 콜롬비아랑 에콰도르랑 페루랑 볼리비아로 이루어진 카스티아 아마조니아에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마존 전족들, 전사들은 없어졌죠. 다 없어지고, 아마조니아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 상상력이 가미된 여러가지 이야기와 전설과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여인 전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갔고, 녹색 돌을 항상 들고 다닌다라는 여인 전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갔고, 파리마 호수랑 신화 속의 도시인 마누아 이야기, 그리고 엘도라도 궁전이 지도에서 분명히 초창기에 지도에 그려져 있었댔잖아요. 지도에서 사라졌고, 엘도라도 전설은 엘도라도 전설이 기아나 고지에 위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한 가지 여러 가지 오류 때문에 오랫도록 오리노코 강이랑 아마존 강의 수계를 나누기가 어려웠고, 강줄기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강줄기의 수계를 나누기가 어려웠고, 18세기 말에는 푸투마요라고 불린 콜롬비아 강이랑 이사라고 불린 브라질 강이 사실은 안데스산에서 아마존 강으로 흐르는 똑같은 지류임을 강줄기를 이제 체크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옛날에 잘 모를 당시에는 이 물이 저쪽 편에서 내려온대, 이 물이 저쪽 편에서 내려온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추측을 하였지만, 정확하게 그 물줄기가 어디에서 안데스산에서 아마존 강으로 흐르는 물줄기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푸라랑 카케타라는 두 강이 있었는데, 오리노코 강이랑 네그루 강으로 직접 흐르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 다른 지류로 흐르더라라는 것이랑, 그리고 아기레가 어떻게 아마존에서 출발해서 오리노코 삼각주를 지나서 바다로 이르렀을까,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고, 또 1740년에 한 여인이 베네수엘라에서 모르는 외국 여인이 브라질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로 우리 이제 브라질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오리노코 강에서 네그루 강으로 흐르는 강을 거쳐서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뒤쪽에 라인도 알게 되었고, 홈볼트는 1800년대에 네그루 강 합류 지점에서 오리노코 강 상류 발원지까지 그 수로의 진로들을 막 추적을 하였고, 안데스 산맥이랑 기아나 고지는 제각기 다른 물길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안데스 산맥 물길이랑 그리고 기아나 고지는 제각기 다른 물길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시키아레 강이 정말로 그런 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존재를 하였고, 그 강이 있다라는 그 강의 존재로 인해서 그것은 중대한 뉴스였고, 대서양 양편의 대륙 간의 무역이 굉장히 번성해집니다. 그 강을 기준으로 무역이 빈번해졌고, 강 원주민들이 떼지어 이동을 하였고요. 강 원주민들이 떼지어서 막 그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자이자 동물학자였던 초창기의 민속학자였던 도르비니가 있었는데, 도르비니가 얘기를 하기를 19세기의 과학자이자 연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자발적으로 아마존 지방의 민속을 탐구를 했고, 여러 사람들, 식물학자 생틸레르도 브라질 정글 속에 수천 킬로를 헤집고 다니며 표본을 채집하고 많은 연구에 기초가 되었고, 그 외에 요한 밥티스트 스픽스랑 프리드리히 폰 마르티우스 팀도 아마존을 탐사를 하였고,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던 산물이었고, 그 과학자들과 식물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리고 1840년에 식물학자였던 숀버크도 영국령 기아나 탐사를 하던 중에 큰 수련을 본 거예요. 큰 수련을 봤는데 거대한 접시 모양이고 너비가 2m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 수련꽃이 그늘에서 조는 다리를 튼 보아뱀을 받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 뱀을 받치고 있는 수련꽃을 발견을 하였고 미래의 야망을 간직한 식물 정원에 바로 대영 제국의 황제의 경위를 표해서 빅토리아 지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산업기술사의 최대의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마조니아의 시린지아 노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야생 고무나무 숲을 세린게아 고무의 채찍꾼을 세린게이로라고 불렀고 유럽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고무 제품이 있었습니다. 연필 지우개인데요. 이게 바로 여기 아마존에서 난 고무로 만든 겁니다. 고무 지우개, 연필 지우개고요.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스틸리가 고안한 인도 고무였습니다. 그래서 인디오들은 태고적으로 또 고무를 사용을 하였고 중앙 아메리카의 마야족들이 갖고 논 공들도 고무로 만든 고무공이었고 오리노코강 상류의 인디언들은요 북채를 고무로 감쌌고 젖은 나무에 고무를 조금 넣으면 불이 막 쉽게 붙어서 카누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데도 고무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초에 인디언들은요 파라의 포르투갈인들한테 고무 액으로 장화나 저장 용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고 지붕을 방수 코팅하는 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랑 자동차도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였고 1850년에 세계의 수요 폭증 사태 자전거랑 자동차가 180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 수요 폭증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아마조니아에서 나는 고무러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23년에 찰스 맥킨토시라는 스코틀랜드인은요 고무 피복을 입힌 직물을 만들어서 벼락 명성을 얻었고 7년이 흘러서 토머스 행콕은 생고무를 부드럽게 만드는 처리법을 완성을 하였고 1839년에 찰스 구디언은 가항법을 발견을 하였고 최초의 공기 타이어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무 역사와 자동차의 역사가 손에 손을 잡게 되었고 1888년에 존 보이드 던롭이라는 아일랜드인 수의사는요 10살 아들한테 자전거를 만드는데 최초의 고무공기 타이어를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허를 내게 되었고요. 고무공기 타이어를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 수요가 굉장히 치솟았고 야생 고무나무를 아마존의 야생 고무나무가 나무를 독점하게 되었고 가격 설정은 자유롭게 하였고 아마조니아는 드넓은 적도의 클론다이크가 되었습니다. 이 아마조니아가 여기가 굉장히 클론다이크가 되었고 대양을 다니는 배가 1년 내내 항해를 할 수 있는 내륙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항구인 마나우스가 일약 세계의 고무 수도로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마나우스가 굉장히 금으로 도배된 땅이었고 어떤 외국인이 거기 갔는데 거기 황제가 금을 선물했다라는 그곳입니다. 마나우스가 실제로 고무 때문에 금칠로 도배된 그러한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금으로 꽉 찬 도시가 된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